함경북도의 한 교도소에서 감옥 문이 통째로 열렸습니다. 그것도 죄수들 손으로 열린 게 아니었습니다. 총을 쥔 간수들이 직접 문을 열어젖힌 것입니다. 죄수복 차림의 수십 명이 줄을 지어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그 광경 앞에서 북한 보위부는 처음에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다고 합니다. 교도소를 지키던 간수들이 55명의 죄수들을 이끌고 국경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으니까요. 과연 간수들은 왜 자신들이 지키던 죄수들을 데리고 탈출을 결심했을까요? 그리고 그 죄수들은 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그 차디찬 수용소에 갇혀 있었던 걸까요? 보위부의 총탄 속에서 55명은 과연 살아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탈북민들의 진실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그 수용소에 발령받은 건 이른 봄이었습니다. 함경북도 온성군 두만강이 바로 코앞에 있는 그 국경 마을 출신인 저는 군대를 마치고 나서 당에서 시키는 대로 교도소 간수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그 시절엔 그게 그나마 괜찮은 직업이었거든요. 배급도 나오고 제복도 주고 국가가 먹여 살려준다고 했으니까요. 제 고향 온성은 말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 땅이 손에 잡힐 듯 가까운 곳입니다. 맑은 날엔 강 건너 중국 마을의 불빛이 보일 정도였으니까요. 어릴 때 저는 그 불빛을 보면서 저건 자본주의에 썩어빠진 빛이라고 배웠습니다.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그 말을 저는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그게 전부인 줄 알았으니까요. 가을이면 두만강변에 억새풀이 하얗게 피었습니다. 어머니는 해마다 그 억새를 한 알음 베어다가 처마 밑에 걸어두셨어요. 아버지는 새벽같이 일어나 강가에서 은어를 잡아오셨고 어머니는 그걸 소금에 절여 겨울 내내 밑반찬으로 쓰셨지요. 그 냄새가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아니, 코에 선합니다. 하하, 여러분도 고향 음식 냄새는 평생 잊히지 않으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은어 냄새만 맡으면 어머니 얼굴이 먼저 떠오르거든요. 그런데 제가 발령받은 그 수용소는 고향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는데도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정식 명칭은 입 밖에 낼 수도 없고 그냥 저희끼리는 관리소라고 불렀습니다. 북한에서 관리소라고 하면 여러분도 대강 감이 오시죠? 일반 감옥보다 한 단계 위인 그야말로 사람이 들어가면 언제 나올지 모르는 곳이었습니다. 처음 배치받던 날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철문을 들어서는 순간 냄새가 먼저 왔습니다. 쾌쾌하고 눅눅한 사람 냄새인지 흙 냄새인지 모를 그 냄새. 저는 속으로 이런 데서 내가 일을 해야 하는구나 싶어서 살짝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론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간수가 겁을 내면 안 된다고 선임들이 으름장을 놨거든요. 수용소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됩니다. 기상종이 울리면 죄수들은 일제히 일어나 점호를 받고 그 뒤엔 각자 맡은 노동구역으로 끌려갑니다. 농사일, 채석 작업, 공장 노동 몸이 성한 사람은 모두 내보내지요. 간수들은 그 옆에 서서 감시하는 게 주 업무였습니다. 듣기엔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상은 우리도 그 추위와 더위를 고스란히 맞으면서 서 있어야 했습니다. 문제는 배급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만 해도 간수들한테는 그나마 쌀이 조금씩 나왔습니다. 죄수들 몫은 옥수수 가루에 소금국이 전부였지만 우리는 그것보다는 좀 낫다고 위안을 삼았지요. 그런데 해가 가면 갈수록 그 배급이라는 게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어느 해 겨울부턴가 아예 제때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처음 한 달을 건너뛰었을 때는 상부에서 뭔가 사정이 있나 보다 싶었습니다. 2달이 되자 슬슬 불안해졌습니다. 3달째가 됐을 때 저는 처음으로 제 선임 간수에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동무, 이게 언제까지 이러는 겁니까? 우리 식구들은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 선임은 담배 연기를 한 모금 길게 내뱉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에서 알아서 할 거야. 키는 거나 잘해. 그게 다였습니다. 더 이상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시절 북한 사람들 사이에서
고난의 행군이라는 말이 돌았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전쟁 때 고생하신 분들이라면 그 말의 무게를 아실 겁니다. 말은 그럴싸하지만 실상은 먹을 게 없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시절이었습니다. 장마당이라고, 우리나라로 치면 재래시장 같은 데서 사람들이 몰래 물건을 사고 팔기 시작했고, 국가 배급만 믿다가는 굶어 죽겠다 싶어서 다들 알아서 살기를 찾아야 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수용소 담장 안이라고 비껴가겠습니까? 담장 밖 사람들이 굶으면 담장 안 사람들은 더 굶는 법입니다. 죄수들 배급은 가뜩이나 적었는데 거기서 또 줄었습니다. 하루에 옥수수 가루 한 줌, 소금국 한 그릇, 그게 전부였습니다. 사람이 그걸로 하루를 버텨야 하는 겁니다. 노동은 또 얼마나 혹독했겠습니까? 영하 20도가 넘는 한겨울에도 채석장엔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맨손에 손이 얼어 터지고 발가락 감각이 없어진 채로 돌을 깨는 사람들. 그걸 바라보고 서 있는 저도 손발이 얼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한겨울에 야외에서 꼼짝 않고 서 있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1시간만 서 있어도 발이 땅에 붙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잖아요. 저는 그걸 매일같이 했습니다. 우리도 사람인데 말이죠.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건지, 같이 갇힌 건지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머릿속을 스친 게, 물론 그때는 그냥 지나가는 생각이었습니다. 간수가 그런 생각을 입 밖에 내는 순간, 그 사람도 저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그냥 참았습니다. 그게 살아남는 방법이었으니까요. 제가 수용소에서 처음 맞은 겨울이 지나고 두 번째 봄이 왔을 때, 저는 간수장 직책을 맡게 됐습니다. 나이도 있고, 군 경력도 있고, 당원이라는 이유에서였지요. 간수장이 되면 뭔가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책임이 더 커진 만큼 위에서 더 챙겨줄 줄 알았지요. 하지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외로워졌습니다. 아래 간수들 사기를 챙겨야 하고, 위에는 숫자를 보고해야 하고, 그 사이에서 저 혼자 끙끙 앓아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배급이 줄었다고 위에 올리면 알아서 해결하라는 답이 왔고, 죄수가 병들었다고 보고하면 노동력 유지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이따금 밤에 혼자 수용소 담장 끝 초소에 올라가곤 했습니다. 거기서 두만강, 너머 중국 쪽 불빛을 바라봤지요. 어릴 때 자본주의의 썩은 빛이라고 배웠던 그 불빛을. 그런데 그 불빛이 그때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냥 따뜻해 보였습니다. 먹고 사는 사람들이 켜놓은 불빛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 제 자신이 무서웠습니다. 얼른 눈을 돌려 다른 데를 쳐다봤습니다. 아직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담장 안에 갇힌 것들이 무엇인지 저는 아직 제대로 보지 못했거든요. 그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는 날이 오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5시 기상종이 울리고 점호가 끝나자마자 저는 간수장 사무실에 앉아 이송 서류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새로 들어오는 죄수들 명단이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매달 받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숫자였습니다. 몇 명이 들어오고, 몇 명이 나가고, 몇 명이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그냥 숫자로만 봤습니다. 그게 편했거든요. 사람으로 보기 시작하면 이 일을 못한다고 선임들이 입버릇처럼 말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새로 이송된 죄수들이 트럭에서 내리는 걸 마당에서 지켜보다가 저는 무심코 한 사람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50대쯤 돼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얼굴엔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겁에 질린 눈도 아니고 울부짖는 눈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담담하게 저를 바라보는 눈이었습니다. 마치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은 눈이었습니다. 저는 얼른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로 돌아와 그 사람 서류를 찾아봤습니다. 죄목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종교 서적, 소지 및 유포, 성경이었습니다. 성경 한 권을 품고 있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 여자가 몇 년 형을 받았는지는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관리소에
오는 사람들에겐 형량이라는 게 따로 없었으니까요. 나올 날짜가 정해지지 않은 곳이 관리소였습니다. 들어오면 그냥 거기서 사는 겁니다. 언제까지인지 아무도 모르게. 저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죄가 맞는 건가? 물론 그 생각은 곧 눌러버렸습니다. 당이 죄라고 하면 죄인 거니까요. 저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이송 서류를 볼 때마다 죄목란을 유심히 들여다보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볼수록 이상했습니다. 그 다음 달에 들어온 소년이 있었습니다. 16인가 17인가. 아직 얼굴에 솜털이 보송보송한 아이였습니다. 죄목은 이랬습니다. 장마당, 내 무허가 판매 행위. 장마당이라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한 사람들이 먹고 살려고 모여드는 시장 같은 곳입니다. 그 아이는 거기서 쌀 한 대박을 팔다가 단속에 걸린 겁니다. 쌀 한 대박. 그걸로 관리소에 온 겁니다. 아마도 집에 먹을 게 없어서 어머니를 먹여 살리려고 나온 아이였을 겁니다. 그게 아니면 왜 그 어린 것이 장마당에 나가 쌀을 팔겠습니까? 저는 그 아이가 처음 수용소 마당을 밟던 날을 기억합니다. 트럭에서 내리면서 발이 꼬여 넘어졌습니다. 바닥에 손을 짚고 일어서는데 그 작은 손이 너무 새빨갛게 얼어 있었습니다. 한겨울이었거든요. 아무도 일으켜주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혼자 일어섰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숙인 채 줄 끝에 가서 섰습니다. 저는 그날 밤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도 사연들은 계속 들어왔습니다. 한 달에 새로 이송되는 죄수가 많을 때는 10명이 넘었습니다. 서류를 보면 볼수록 그 안에 담긴 죄목들이 점점 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나만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끌려온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둘 다 20대였습니다. 누군가 몰래 들여온 USB를 빌려봤다가 신고를 당한 거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한쪽 눈이 부어 있었고 아내는 눈물이 마른 자국이 볼에 남아 있었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서로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 버티는 것 같았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죄수 하나가 신문 도중에 제 앞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간수 동무. 저는 정말 모르고 했습니다. 라디오에서 나오는 거라 그냥 들었을 뿐입니다. 그게 남조선 방송인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규정대로라면 그 말을 보고서에 적어야 했습니다. 저는 잠시 펜을 들고 있다가 그냥 내려놓았습니다. 그 사람 눈을 보니 정말이지 진짜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산골 마을에 사는 노인이 오래된 라디오를 틀었다가 잡힌 거였으니까요. 저는 그날 보고서에 그 말을 적지 않았습니다. 작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일 하나를 하고 나서 저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뭔가가 제 안에서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떻게 바뀌는 건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전과 같지 않다는 건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6.25를 겪고 나서 남북이 갈라진 게 언제입니까? 그 세월이 얼마나 됩니까? 그동안 우리 남쪽에서도 참 많이 힘들었잖아요. 보릿고개도 있었고 가난도 있었고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 동안 조금씩 나아졌잖아요. 저는 담장 넘어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도 그냥 살고 싶은 사람들이구나 싶었습니다. 잘 먹고 싶고 자식 잘 키우고 싶고 그냥 보통으로 살고 싶은 사람들이구나. 그게 그렇게 큰 죄인가 싶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이 제 머릿속에 쌓여갔습니다. 성경을 품고 온 그 50대 여자, 쌀 한 대박 팔다 온 소년, 드라마 한 편 봤다가 온 젊은 부부, 라디오 한 번 잘못 들었다가 온 노인. 저는 어느 순간부터 아침에 저모를 서면서 그 얼굴들을 하나씩 떠올리게 됐습니다. 이름도 다 외웠습니다. 규정상 죄수는 번호로 불러야 했지만 저는 혼자 속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사람이 번호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 제 스스로 잊지 않으려고요. 그게 무서운 생각인 줄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그 겨울은 제가 지금껏 살면서 가장 길게 느껴진 겨울이었습니다. 그 겨울이 지나고 나서 저는 다시는 예전의 저로 돌아갈 수 없게 됐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일찍 왔습니다. 10월도 채 끝나기 전에 두만강이 얼기 시작했습니다. 보통은 11월 말이나 돼야 강이 어는데 그 해는 달랐습니다.
강바람이 담장을 넘어 수용소 안까지 파고들었고 새벽 점호 되면 죄수들 입에서 나오는 하얀 입김이 어찌나 짙던지 마치 안개가 마당에 깔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입김들을 바라보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 올겨울을 버틸 수 있을까? 걱정은 곧 현실이 됐습니다. 첫 번째 죽음은 12월 초였습니다. 채석장에서 일하던 50대 남자였는데 아침 점호 때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동료 죄수가 흔들어도 꼼짝을 안 하더라고요. 의무관을 불렀지만 의무관이라고 해봤자 약 한 봉지 변변이 없는 처지였습니다. 진단은 간단했습니다. 저체온과 영양실조. 그 사람은 그날 오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저는 상부에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수용자 사망, 원인 영양실조 및 저체온. 돌아온 답은 딱 한 줄이었습니다. 관리 철저히 할 것. 관리 철저히. 저는 그 네 글자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먹을 걸 주지 않으면서 관리를 철저히 하라니. 약을 주지 않으면서 건강을 유지하라니. 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말인지 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죽음은 그로부터 닷새 뒤였습니다. 이번엔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20대 후반이었으니까요. 나만 드라마를 봤다가 잡혀온 그 젊은 부부 중에 남편이었습니다. 며칠째 기침을 달고 살더니 어느 날 새벽에 자다가 그대로 숨을 거뒀습니다. 옆에서 자던 아내가 아침에 남편을 깨우려다 차가워진 몸을 발견한 겁니다. 그 아내의 비명 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남아 있습니다. 말이 아니었습니다. 짐승 같은 소리였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울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간수 몇 명이 달려가서 말렸는데 그 여자는 남편 몸을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결국 강제로 떼어내야 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뭔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동시에 올라오면서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다시 같은 답이 왔습니다. 관리 철저히 할 것. 저는 그 종이를 구겨버렸습니다. 사무실에 혼자 있을 때였습니다. 구겨서 바닥에 던지고 한참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주워서 펴고 서류함에 집어넣었습니다. 증거를 없애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더 이상해질 것 같아서였습니다. 세 번째 죽음은 12월 초였습니다. 이번엔 죄수가 아니었습니다. 제 부하 간수 중에 유성민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보다 6살 아래인 28살 먹은 총각이었습니다. 고향이 청진인데 어머니 혼자 청진에 계시다고 했습니다. 배급이 끊기고 나서부터 그 친구는 점점 말수가 줄었습니다. 밥도 잘 못 먹는다고 했지요. 집에 보내줄 게 없으니 어머니 생각에 잠도 못 잔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점호 때 유성민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숙소에 가보니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흔들었더니 눈은 뜨는데 일어서질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다고 했습니다. 얼굴빛이 흙빛이었습니다. 영양실조였습니다. 간수가 영양실조로 쓰러진 겁니다. 저는 그날 제 점심을 유성민 숙소에 갖다 뒀습니다. 옥수수 가루 범벅의 소금국이었지만 그게 제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유성민은 받아서 천천히 먹었습니다. 다 먹고 나서 저를 올려다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수장 동무, 우리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합니까?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괜찮다고 말하기엔 괜찮지 않았고 모르겠다고 말하기엔 너무 솔직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냥 그 친구 어깨를 한번 두드려주고 나왔습니다. 숙소 문을 나서는데 복도가 어찌나 차던지요. 벽에 성에가 끼어 있었습니다. 한겨울 교도소 복도 벽에 성에가 끼는 곳, 사람이 사는 곳이 맞나 싶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간수들 사이에서 낮은 목소리로 말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밥자리에서도, 야간 당직을 서면서도, 아무도 없는 것 같을 때 슬며시 꺼내는 말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죽겠다. 처음엔 한 명이 했습니다. 저는 못 들은 척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2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나자 대놓고 말하지는 않아도 다들 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눈빛이 말해줬습니다. 밥그릇을 드는 손이 떨리는 게 말해줬습니다. 저는 밤마다 혼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간수장으로서 이 사람들 앞에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상부에 호소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이미 알았습니다. 보고서를 올려도 관리 철저히 하라는 말만 돌아왔으니까요. 식량을 어디서 구해볼 생각도 해봤지만 수용소 주변에 그걸 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담장 밖도 사정이 다르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저는 또 초소에 올라가 두만강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그 익숙한 불빛들, 중국 쪽 마을의 불빛들. 여러분, 굶어본 적 있으십니까? 진짜로 며칠을 제대로 못 먹어본 적 있으십니까? 보릿고개 때 고생하신 어르신들은 아실 겁니다. 배가 고프면 눈에 보이는 모든 빛이 따뜻해 보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 불빛들이 밥 짓는 연기처럼 보였습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뭔가가 천천히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아직 말로 꺼낼 수 있는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꽁꽁 눌러놓았던 것들이 서서히 수면 위로 올라오는 느낌이었습니다. 담장 안에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죄수도 죽고 간수도 쓰러졌습니다. 위에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그냥 서 있을 수만은 없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그 생각이 처음으로 선명하게 제 머릿속에 자리를 잡은 건 바로 그 밤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머릿속에 자리를 잡고 나서도 저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생각과 행동 사이에는 엄청난 거리가 있습니다. 특히 북한에서는요. 마음속으로 아무리 이대로는 안 된다고 외쳐도 그 생각을 입 밖에 꺼내는 순간 그 사람의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저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바로 그 끝을 집행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또 눌렀습니다. 꾹꾹 눌러서 마음 제일 깊은 곳에 가라앉혀놓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아침 점호를 섰습니다. 서류를 넘겼습니다. 순찰을 돌았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그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는 것 같아도 억지로 넘겼습니다.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운명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제가 스스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을 때 그 결단을 재촉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12월 중순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저녁 순찰을 돌다가 죄수 수용구역 안쪽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낮은 울음소리였습니다. 처음엔 바람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보니 사람 소리였습니다. 구석 쪽 방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였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아까 말씀드린 그 젊은 아내가 벽에 등을 기댄 채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그 여자요. 무릎을 끌어안고 눈은 뜨고 있는데 아무것도 보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울음소리는 그 여자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옆에 웅크린 그 쌀 팔다 온 소년이었습니다. 17살짜리 그 아이가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이 춥지? 소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겁을 먹은 듯 몸을 움츠렸습니다. 간수가 다가오면 을에 맞거나 끌려가거나 한다는 걸 그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섰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통증이 오히려 반가웠습니다. 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소년의 부은 눈이 보였습니다. 그 여자의 텅 빈 눈이 보였습니다. 얼어 죽은 50대 남자의 굳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유성민의 흙빛 얼굴이 보였습니다. 새벽 3시쯤이었을 겁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무엇을 지키고 있는가? 당을 지키고 있는가? 체제를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저 담장 안에 갇힌 사람들을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아무것도 지키지 못한 채 그냥 같이 죽어가고 있는 건가? 답이 나왔습니다. 너무나 선명하게 단번에 나왔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대로면 우리 모두 죽는다. 그 생각이 자리를 잡자 오히려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두려움보다 더 큰 무언가가
그 자리를 차지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게 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결단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저는 간수 7명을 한 명씩 따로 불렀습니다. 대놓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순찰을 돌다가 마주치는 척, 담배를 나눠주는 척, 자연스럽게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여기 있다간 우리도 다 죽는다. 나는 나갈 생각이다. 같이 갈 생각 있으면 오늘 밤 12시에 창고 뒤로 와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는 사람은 오는 거고, 안 오는 사람은 안 오는 거였습니다. 강요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각자가 목숨을 걸고 결정해야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12시, 창고 뒤에 몇 명이 나타났을까요? 7명, 전원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다들 말이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로 얼굴만 봤습니다. 그 눈빛들이 다 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죽지 말자. 그 말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죄수들한테도 알려야 한다. 우리끼리만 가면 안 된다. 처음에 한 명이 말했습니다. 간수장 동무, 죄수들을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가 문을 여는 순간 달려들지 않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사람들도 죽어가고 있다. 죽어가는 사람이 달려들 힘이 어디 있겠나. 그리고 저 사람들 죄목받지 않나. 성경 들고 있었다고, 쌀 한 대박 팔았다고, 드라마 한 번 봤다고 끌려온 사람들이다. 우리가 저 사람들을 두고 우리만 살겠다고 나가면 그게 사람이 할 짓인가?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유성민이 먼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나머지도 하나씩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다음 날 밤, 저는 수용구역을 순찰하는 척하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신뢰할 수 있어 보이는 죄수 몇 명에게 조용히 귀를 기울이게 했습니다. 처음에 그 사람들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간수가 문을 열어주겠다고 하면 북한에서 그건 10중 8구 덫입니다. 탈출을 시도하는 죄수를 색출하기 위해 미끼를 던지는 거니까요. 한 중년 남자가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시험하는 겁니까? 저는 그 눈을 똑바로 보면서 말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지금 내 목숨을 걸고 이 말을 하고 있다. 믿고 싶지 않으면 안 와도 된다. 하지만 여기 있으면 우리 모두 이 겨울을 넘기지 못한다. 그건 당신들도 알지 않느냐? 그 남자가 한참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옆 사람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옆 사람이 또 그 옆 사람에게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말이 퍼졌습니다. 이틀 뒤 밤, 연병장의 불을 끄고 죄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몇 명이나 나올지 몰랐습니다. 10명이면 많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2, 3, 5, 10 계속 나왔습니다. 20, 30, 그리고 40을 넘어서도 계속 나왔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세다가 멈췄습니다. 간수 8명에 죄수 47명, 55명이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하얀 입김들이 어둠 속에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그 얼굴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성경을 품고 온 그 여자, 쌀 팔다 온 소년, 남편을 잃은 젊은 아내, 라디오 한 번 잘못 들은 노인, 그리고 굶주림에 지쳐 흙빛이 된 제 부하들. 저는 그들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같이 간다. 죽으면 같이 죽고 살면 같이 산다. 뒤에 남는 사람은 없다. 알겠나? 아무도 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이 전부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거사는 자정 이후로 잡았습니다. 자정이 넘으면 교대 근무 간수들의 긴장이 가장 풀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간수장으로 몇 년을 일하면서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 그 1시간이 우리가 가진 가장 좋은 틈이었습니다. 준비는 사흘에 걸쳐 조용히 했습니다. 먼저 무기고를 확인했습니다. 간수장인 저는 무기고 열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총 12자루, 권총 5자루, 실탄은 넉넉지 않았습니다. 소총 한 자루당 탄창 2개씩이 전부였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없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트럭은 수용소 안에 2대가 있었습니다. 식량 수송용으로 쓰던 낡은 소련제 트럭들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아주 오래된 군용 트럭인데 낡기는 해도 엔진은 돌아갔습니다. 저는 운전을 할 줄 아는 간수가 누구인지 미리 파악해뒀습니다. 다행히 둘이 있었습니다. 국경까지의 거리는 대략 30km 남짓이었습니다. 트럭으로 달리면 1시간이 채 안 걸리는 거리입니다. 하지만 그 30km가 우리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리였습니다. 중간에 검문소가 2군데 있었고 보위부 순찰대가 그 길목을 오갔습니다. 저는 55명을 2 트럭에 나눠 태우기로 했습니다. 몸이 약하거나 아이가 딸린 사람은 안쪽에 태우고 젊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은 짐칸 가장자리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소총은 간수들이 들되 죄수 중에 군, 복무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도 몇 자루를 쥐어줬습니다. 그 순간이 기억납니다. 제가 소총을 건네자 그 죄수가 총을 받아 들고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눈이었습니다. 저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깨를 한 번 두드렸습니다. 그걸로 됐습니다. 자정이 지나고 새벽 1시가 됐습니다. 저는 무기고 문을 열었습니다. 열쇠가 자물쇠에 들어가는 소리가 그 고요한 밤에 어찌나 크게 들리던지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주변은 조용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55명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무기를 나눴습니다. 트럭, 시동을 걸었습니다. 낡은 엔진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그 소리가 너무 크게 느껴져서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시동이 걸린 이상 우리는 가야 했습니다. 수용소 정문은 제가 직접 열었습니다. 간수장 권한으로 야간에도 열 수 있는 문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그 순간 저는 뒤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어둠 속에 쌓인 수용소 건물들, 사람들이 얼어 죽고 굶어 써지던 그 건물들, 저는 그걸 마지막으로 한번 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트럭 2대가 정문을 빠져나갔습니다. 처음 10분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어둠 속 비포장도로를 트럭이 달렸고 55명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짐칸에 빼곡히 들어찬 사람들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인 그 체온이. 첫 번째 검문소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앞 트럭 조수석에 앉아서 소리쳤습니다. 그냥 밀어라. 서지 마라. 트럭이 속도를 높였습니다. 검문소 초소에서 졸고 있던 병사 하나가 불빛을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멈추라는 신호였습니다. 우리 트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통과했습니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첫 발이었습니다. 짐칸에서 누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다행히 맞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위협 사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발각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시간 싸움이었습니다. 더 밟아라. 트럭이 더 속도를 냈습니다. 비포장도로에서 트럭이 튀어오를 때마다 짐칸 사람들이 출렁였습니다. 노인들이 서로를 붙잡았습니다. 아이 손을 잡은 어머니가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소녀는 짐칸 가장자리를 2 손으로 붙잡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15분쯤 달렸을 때 뒤에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보이부였습니다. 차량 2대가 우리를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헤드라이트가 어둠을 가르며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총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이협 사격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트럭을 겨냥한 사격이었습니다. 뒤 트럭 짐칸 가장자리에 서 있던 간수 하나가 신음 소리를 냈습니다. 어깨에 총을 맞았습니다. 유성민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한 손으로 어깨를 틀어막으면서도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반대 손으로 소총을 들고 뒤쪽을 향해 응사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동시에 그 친구가 자랑스러웠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영양실조로 써져 있던 친구가 어깨에 총을 맞고도 버티고 있었으니까요. 총격전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쪽 소총과 뒤따르는 보위부 차량 사이에 총탄이 오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총구 불꽃이 번쩍이고 그 불꽃이 꺼지기도 전에 다음 불꽃이 피었습니다. 짐칸 안쪽에 있던 사람들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서로의 몸 위에 엎드렸습니다.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 사람을 지키는 꼴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무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저는 앞만 봤습니다. 어둠 속 도로를 봤습니다. 국경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머릿속으로 계속 계산했습니다. 15km, 10km, 8km. 두 번째 검문소를 그냥 돌파했습니다. 이번엔 병사들이 미리 총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우리 트럭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돌진하자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그 순간 양쪽에서 총이 울렸습니다. 트럭 측면에 탄은이 박혔습니다. 뒤 유리가 박살났습니다. 하지만 트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탄약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유성민이 뒤에서 외쳤습니다. 간수장 동무, 탄창이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껴라. 꼭 필요할 때만 써라. 보위부 차량은 계속 따라왔습니다. 간격이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트럭이 낡아서 속도에 한계가 있었고 상대방 차는 상대적으로 빨랐습니다. 이 속도라면 국경에 닿기 전에 따라잡힐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앞쪽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처음엔 마을 불빛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규칙적으로 배열된 불빛이었습니다. 초소 불빛이었습니다. 남측 초소였습니다. 운전하던 간수가 소리쳤습니다. 간수장 동무, 앞에 불빛이 보입니다. 저는 그 불빛을 봤습니다. 그리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꿈인가 싶었습니다. 몇 번을 눈을 비볐습니다. 불빛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거기 있었습니다. 심칸에서도 누군가 봤는지 낮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말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숨이 새어나오는 소리였습니다. 55명의 숨이 동시에 새어나오는 소리였습니다. 뒤에선 여전히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보위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탄은이 또 트럭 후미에 박혔습니다. 누군가 팔을 스치듯 맞았는지 작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불빛이 보였습니다. 이제 그 불빛이 보이는데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다 엎드려라. 끝까지 엎드려라. 우리 거의 다 왔다. 트럭이 마지막 힘을 짜내듯 달렸습니다. 엔진 소리가 터질 듯 울부짖었습니다. 그 소리가 그날 밤 제가 들은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남측 초소의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트럭이 철조망 앞에 멈춰섰습니다. 엔진이 꺼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스스로 꺼진 게 아니었습니다. 뒤 트럭이 보위부 차량과의 추격전 끝에 타이어를 맞았고 앞 트럭도 엔진 과열로 더 이상 달릴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두 트럭 모두 철조망에서 불과 20-30m 앞에서 멈춰버린 겁니다. 저는 트럭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내려라. 다 내려라. 뛰어라. 심칸에서 사람들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노인들이 내려오다 넘어졌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소년이 옆에 있던 아주머니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다들 달렸습니다. 굶어서 다리에 힘이 없는 사람들이, 추위에 발가락 감각도 없는 사람들이 그래도 달렸습니다. 뒤에서 보위부 차량이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이 차에서 내려 우리를 향해 사격하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총구 불꽃이 번쩍였습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간수들은 뒤를 막아라. 죄수들 먼저 보내라. 간수 8명이 트럭을 엄폐물 삼아 뒤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유성민은 어깨에 총을 맞은 채로도 트럭 뒤에 붙어서 한 발 한 발 아꼈습니다. 저는 그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죄수들이 철조망을 향해 달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넘어지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누군가 이름을 부르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는 앞을 보지 않고 뒤만 봤습니다. 총탄이 트럭 옆구리를 박을 때마다 쇳소리가 났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에 화약 냄새가 퍼졌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간수 하나가 외쳤습니다. 간수장 동무, 탄창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탄창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고개를 들어 앞을 봤습니다. 죄수들이 철조망 앞에 몰려 있었습니다. 누군가 철조망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있었습니다. 맨손으로 잡아당기는 거였습니다.
손에서 피가 나도 놓지 않았습니다. 그 옆에서 또 누군가 밑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맨손으로 얼어붙은 땅을 팠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굶어서 뼈만 남은 손들이 철조망을 잡아당기고 땅을 파는 장면이, 그 손들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 간절함이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철조망 아래로 좁은 틈이 생겼습니다. 들어가라. 엎드려서 들어가라. 사람들이 하나씩 엎드려서 그 틈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등에 철조망이 긁혔습니다. 옷이 찢어졌습니다. 살이 찢어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들어갔습니다. 1명, 2명, 5명, 10명. 뒤에서 총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뒤를 막았습니다. 마지막 탄창을 한 발씩 아껴가며 쏘았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한 발 쏘고 자리를 옮기고 또 한 발 쏘고 유성민이 옆에서 같은 걸 했습니다. 어깨에서 피가 계속 흘렀지만 그 친구는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20, 30, 40명이 철조망을 통과했습니다. 남은 사람이 얼마 되지 않을 때쯤 남측 초소 쪽에서 불빛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군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우리 쪽으로 가까워졌습니다. 남측 군인들이었습니다. 그쪽에서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멈춰요. 손 들어요. 한국말이었습니다. 억양이 달랐습니다. 우리 북쪽 말과는 다른 억양이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말이었습니다. 같은 말인데 다른 억양인 그 목소리가 그 순간에 어찌나 낯설고도 반갑던지요. 저는 총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들었습니다. 뒤에 있던 간수들도 하나씩 총을 내려놓았습니다. 유성민도 소총을 바닥에 놓았습니다. 그 친구가 총을 내려놓는 순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버티던 힘이 빠져나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친구 겨드랑이를 잡아 붙들었습니다. 남측 군인들이 우리 주변을 에워쌌습니다. 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새벽에 북쪽에서 무장한 무리가 넘어왔으니까요. 처음엔 침투 부대인 줄 알았을 겁니다. 저라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한 군인이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그 불빛이 우리 얼굴을 차례로 비췄습니다. 간수복 입은 사람, 죄수복 입은 사람, 피 흘리는 사람, 땅에 주저앉아 우는 사람. 그 군인이 잠시 말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그때 철조망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쌀 팔다 온 소년이었습니다. 아직 철조망 북쪽에 남아있던 노인 한 명을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노인 다리에 힘이 없어서 혼자 기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였습니다. 소년이 노인 팔을 잡아당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조금만요. 조금만 더요. 그 말을 들은 남측 군인 하나가 얼른 달려가서 노인 반대편 팔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같이 당겼습니다. 노인이 철조망 아래를 빠져나왔습니다. 그걸 보고 나서야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으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진 겁니다. 그동안 버티고 있던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면서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땅에 닿는 순간 손도 땅을 짚었습니다. 차갑고 얼어붙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차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냥 땅이 느껴졌습니다. 살아있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그 생각 하나가 들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살아있다는 느낌. 손 밑에 차가운 땅이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주변에서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이 울기 시작하자 옆 사람도 울었습니다. 그게 번졌습니다. 55명이 차가운 새벽, 땅 위에서 울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리를 내며 울었고, 어떤 사람은 소리도 없이 어깨만 떨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옆 사람을 끌어안고 울었고, 어떤 사람은 혼자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저는 그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땅을 짚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부모님, 제가 살아 돌아왔습니다. 제가 데려온 이 사람들도 살아 돌아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남측 군인들이 부상자들을 부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성민을 들것에 씌웠습니다. 노인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이들, 이마를 짚어봤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손짓으로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그 손짓이 참 따뜻해 보였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일어서면서 북쪽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어둠이었습니다. 보위부 차량 불빛이 멀리서 서성이다가 돌아가는 게 보였습니다. 총소리는 멈췄습니다. 국경 너머는 그냥 어둠이었습니다. 저는 그 어둠 속 어딘가에 있을 제 아내와 아들을, 노부모님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사라진 걸 알면 얼마나 두려울까, 얼마나 위험해질까. 그 생각이 올라오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나왔습니다. 참으려 했는데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돌아가는 건 죽는 것이었고, 죽으면 그 사람들 곁에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살아서 이 땅에 있어야 언젠가 그 사람들을 다시 볼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 언젠가를 붙잡고 저는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남측 군인 뒤를 따라 걸었습니다. 발 밑에 땅이 느껴졌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차갑고 단단한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밟는 발이, 그 발이 살아 있었습니다. 55명이 그 땅을 밟았습니다. 남측 초소에서 우리를 처음 맞이한 건 젊은 군인들이었습니다. 20 초반쯤 돼 보이는 아이들이었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지만 손은 조심스러웠습니다. 부상자를 옮길 때도 거칠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유성민을 들것에 실으면서 한 군인이 뭐라고 말을 했는데 저는 그 억양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 악의가 없다는 건 느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초소 안으로 안내됐습니다. 처음으로 지붕이 있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바람이 막혔습니다. 그 단순한 사실이 그토록 감격스러울 줄은 몰랐습니다. 노인 한 분이 실내에 들어서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다리가 풀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멈춘 겁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된다는 걸 몸이 먼저 알아버린 것 같았습니다. 군인들이 담요를 가져다 뒀습니다. 따뜻한 물도 가져다 뒀습니다. 55명이 담요를 나눠 두르고 물을 마셨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마셨습니다. 그 따뜻한 물 한 모금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느낌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물이 그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부상자들은 바로 의무처치를 받았습니다. 유성민 어깨에 총상을 군의관이 처치했습니다. 철조망에 손이 찢긴 사람들 상처를 소독했습니다. 발에 동상 기운이 있는 사람들 발을 살펴봤습니다. 약이 있었습니다. 붕대가 있었습니다. 그 당연한 것들이 그날 밤엔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날이 밝을 무렵 검은 차량들이 초소 앞에 줄지어 섰습니다. 국가정보원이었습니다. 남쪽에서 국정원이라고 하면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정보기관입니다. 처음엔 우리도 긴장했습니다. 북한에서 보위부에 불려가면 살아 돌아오지 못한다는 걸 몸으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검은 차에서 내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몸이 굳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가오면서 한 첫마디가 이랬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있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북한에서 그런 말을 듣는 건 상급자한테서나 가능한 일인데 이 사람들은 처음 보는 우리한테 그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게 의례적인 말인 줄 알면서도 그 말이 귀에서 한동안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차량에 나눠 타서 어딘가로 이동했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이 낯설었습니다. 도로가 넓었습니다. 포장이 잘 돼 있었습니다. 새벽인데도 가로등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그 불빛들이 줄줄이 이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 불빛들을 보면서 이게 그 불빛이구나 싶었습니다. 수용소 초소에서 두만강 너머로 바라보던 그 불빛들, 그 불빛 아래로 제가 지금 지나가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도착한 곳은 조용한 건물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복도가 길었고 방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각자 방에 배정됐습니다. 방에는 침대가 있었습니다. 이불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침대를 보고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인가 싶어서요. 손으로 한번 눌러봤습니다. 푹신했습니다. 그 푹신한 느낌이 너무 낯설어서 오히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조사는 다음 날부터 시작됐습니다. 국정원 조사관들이 우리를 한 명씩 불렀습니다. 저도 불려갔습니다. 조사실은 작고 조용한 방이었습니다. 테이블 하나, 의자 둘, 조사관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40대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밥은 드셨습니까? 저는 그 질문을 듣고 멍했습니다. 조사를 하러 불렀는데 밥을 먹었냐고 묻는 겁니다. 저는 얼떨결에 네라고 했습니다. 조사관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그 다음에야 본론을 시작했습니다. 그 조사관은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중간에 끊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 보위부 신문을 받아본 저로서는 그게 가장 낯설었습니다. 북한에서 신문이라는 건 상대방이 말하기도 전에 결론이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들었습니다. 받아 적고 고개를 끄덕이고 가끔 되물었습니다.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처음엔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디까지 말해야 하는지, 어디서 말이 끊겨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냥 들어주니까 어느 순간부터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용소에서 죽어간 죄수들 이야기, 굶어 쓰러진 유성민 이야기, 연병장에 모인 55명 이야기 다 했습니다. 말을 다 하고 나니 입이 텁텁했습니다. 오래 쌓아뒀던 걸 한꺼번에 꺼낸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가 진행되면서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건 다른 장면이었습니다. 어느 날 복도를 지나가다가 조사실 문이 열린 걸 봤습니다. 안을 보니 테이블 양쪽에 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 명은 제 부하 간수였고 한 명은 그 쌀 팔다 온 소년이었습니다. 나란히 앉아서 각자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수용소에서 감시하는 사람과 감시당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같은 테이블 옆에 나란히 앉아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고 멈춰섰습니다. 간수와 죄수가 나란히 앉아 있는 그 장면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프게 걸렸습니다. 저 둘이 북한에서 어떤 관계였는지를 제가 알기 때문에요. 저 소년이 북한에서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를 제가 알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는 둘이 같은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같은 사람으로 앉아 있습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그게 원래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것이 그토록 새롭게 느껴지다니. 며칠 뒤에 조사관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같이 넘어온 분들 중에 따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저는 그 젊은 아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 넘어온 그 여자 이야기를요. 그 사람이 잘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했습니다. 조사관이 적어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알려줬습니다. 그 여자가 심리 상담을 받고 있다고. 몸 상태는 괜찮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길게, 오래 쌓아둔 숨을 내쉬는 것 같은 한숨이었습니다. 조사 기간 동안 55명은 같은 건물에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서로 눈인사를 했습니다. 말이 없어도 됐습니다. 같이 그 밤을 넘긴 사람들끼리는 눈빛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 쌀 팔다 온 소년이 복도에서 저를 보면 꾸벅절을 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그냥 손을 들어 받아줬습니다. 어느 날 조사관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간 수장님, 여기서는 그냥 박성철 씨입니다. 간 수장도 아니고 북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사람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사람. 그 말이 이렇게 크게 들릴 줄 몰랐습니다. 북한에서 저는 간 수장이었습니다. 당원이었습니다. 계급이 있었고 역할이 있었고 그 역할을 벗어나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름 석 자만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은 날 밤에 오래 누워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이것저것 생각했습니다. 북에 있는 아내 생각, 아들 생각, 부모님 생각.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 제가 사라진 걸 알았을 텐데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처음으로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나는 살아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사람으로 대접받고 있다. 그 두 가지가 그 밤 제게 가장 큰 위안이었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나서 우리는 하나씩 새 이름을 얻었습니다. 물론 진짜 이름이야 그대로지만 나만 주민등록이 생겼습니다. 주민등록증이라는 걸 처음 받아든 날을 기억합니다. 작고 얇은 카드 한 장이었습니다. 거기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생년월일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인데 저는 그걸 한참 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건 그냥 카드가 아닙니다.
이건 당신이 이 나라에 존재한다는 증명입니다. 북한에서 저는 당이 필요할 때만 존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이 쓸모없다고 하면 사라져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카드 한 장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여기 있다고. 당신은 이 나라 사람이라고. 저는 그 카드를 가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손을 가슴에 얹고 있었습니다. 55명은 조사가 끝난 뒤 각자의 길로 흩어졌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새 출발을 준비했습니다. 그 쌀 팔다 온 소녀는 검정고시를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17살짜리 아이가 공부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 아이가 북한에 있었다면 평생 그 수용소에서 썩었을 텐데 여기서는 공부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게 그렇게 당연한 일인데 그게 그렇게 감격스러웠습니다. 남편을 잃은 그 젊은 아내는 한동안 많이 힘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상담을 받고 조금씩 나아졌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그 사람이 저한테 연락을 해왔습니다. 짧은 문자였습니다. 간 수장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문자를 받고 한참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참 만에 이렇게 보냈습니다. 잘 살아요. 그게 전부입니다. 유성민은 어깨 수술을 받고 회복했습니다. 제가 병실을 찾아갔을 때 그 친구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돌아보더니 씩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수용소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살아서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간 수장 동무, 아니 형, 저 밥 잘 먹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도 웃었습니다. 웃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 친구가 밥을 잘 먹고 있다는 말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정착하면서 이것저것 배웠습니다. 남한 생활이 처음엔 쉽지 않았습니다. 말이 같아도 다른 게 많았습니다. 쓰는 말이 달랐습니다. 북한에서는 쓰지 않는 말들이 여기선 넘쳐났습니다. 처음에 슈퍼마켓에 갔을 때 진열대 앞에서 한참 서 있었습니다. 물건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었습니다. 뭘 골라야 할지 몰라서 그냥 아무거나 집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무거나를 고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처음엔 그게 얼마나 큰 자유인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마트에 가서 물건을 고르는 게 당연하시잖아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그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연하지 않음이 조금씩 당연해지는 게 정착이라는 거였습니다. 남한 생활에서 제일 먼저 적응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밤에 불 켜고 자는 겁니다. 수용소에서는 밤이 되면 전기가 끊겼습니다. 어둠 속에서 자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밤에도 불을 켤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불을 켜고 자는 게 어색해서 꺼버렸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밤에 불을 켜고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환한 천장이 보였습니다. 그게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불 켜고 잤습니다. 자유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더라고요. 불 켜고 자는 것, 먹고 싶은 걸 고르는 것, 가고 싶은 데 가는 것. 그 작은 것들이 모여서 자유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누리면 누릴수록 북에 있는 사람들 생각이 더 많이 났습니다. 제 아내가 생각났습니다. 제가 사라지고 나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북한에서 간수가 탈북을 했으면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연좌제라고.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가족도 함께 벌을 받는 제도가 북한에 있습니다. 제 아내가, 아들이, 부모님이 그 벌을 받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창밖을 봤습니다. 북쪽 하늘을 봤습니다. 거기 어딘가에 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가장 아팠습니다. 아버지,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6.25 때 피란을 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형을 평생 그리워하셨습니다. 형과 함께 피란을 갔다가 중간에 헤어졌는데 그 뒤로 소식이 끊겼다고 하셨지요. 어릴 때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나면 가끔 그 형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찾으러 가고 싶다고, 살아있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갈 수가 없다고. 저는 그때 어린 마음에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취하셨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압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곳에 사람이 있다는 게 어떤 건지. 이제는 제가 그 아버지와 같은 처지가 됐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저는 이따금 같이 넘어온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55명이 지금 남한 곳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장에서 일하고, 어떤 사람은 식당을 열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쌀 팔다 온 소녀는 작년에 검정고시에 합격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받고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배꼽이 당기도록 웃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이 들릴 때마다 저는 그날 밤 연병장에 모인 그 얼굴들을 떠올립니다. 어둠 속에서 하얀 입김을 내뿜으며 서 있던 그 얼굴들. 죄수복을 입은 사람, 간수복을 입은 사람이 같이 서 있던 그 밤. 그 밤이 있었기에 지금 이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밤이 있었기에 저도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제가 남한에서 살면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있습니다. 무섭지 않았냐고요. 간수장이면서 왜 죄수들을 데리고 나왔냐고요. 저는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잠깐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합니다. 무서웠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날 밤 어떻게 그걸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 얼굴이 보였습니다. 성경 들고 온 아주머니, 쌀 팔다 온 소년, 드라마 봤다고 온 젊은 부부. 그 얼굴들이 보이는데 혼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보면 할 수 있는 일이 생깁니다. 그게 제가 그날 밤 배운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저는 통일을 바랍니다. 거창한 통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북에 있는 제 아내가 저한테 전화 한 통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합니다. 제 아들 목소리를 한 번 들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합니다. 아버지가 평생 그리워하던 그 형처럼 저도 평생 그리워하다 끝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세대가 6.25를 겪고 이 나라를 만들어 오셨잖아요. 그 세월이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 힘듦 끝에 지금 이 나라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 나라에 와서 사람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게 고맙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는 날, 저는 두만강에 다시 가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억새를 베던 그 강변에 다시 서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은어를 잡던 그 강물에 손을 담그고 싶습니다. 그 날이 올 때까지 저는 여기서 살겠습니다. 여기서 버티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넘어온 55명도 다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범죄자였지만 여기서는 그냥 사람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